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이나 투자, 주식,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오늘 이거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위한 대비. 미국 100년의 경제 암흑기 완전 분석. 네, 반갑습니다. 아이린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한번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 무슨 투자를 하시던 간에 조금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조금 더 라이트 타임을 찾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 100년 경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물론 되게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보면은 어려웠을 때를 분석을 해봐야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미국에는 과연 어떤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들이 많았었는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엄청 화랑을 하고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미국에서 지난 100년을 봤을 때 1929년, 1920년대서부터 2025년까지 100년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1925년부터 2025년까지 100년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요. 총 7번의 리세션, 암흑기, 공황사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폭락이 있었던 시기가 총 7번이 있었어요. 어떤 거는 아주 완전히 폭락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지표를 보았을 때 리세션이다 했던 기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7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대공황은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이루어졌는데 1929년부터 33년입니다. 그 이후에 리세션이 왔다 하는 게 45년이에요. 그럼 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만에 다시 한번 리세션이 조금 왔습니다. 이거는 아주 크게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5년서부터 73년까지는 큰 일이 없었어요. 경제가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73년에서 75년 사이 1년 반 정도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 초에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1년 조금 안 되죠. 1년 조금 안 되게 리세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2001년이었고 이거는 사실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인들이 많이 느꼈던 것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한 2년 조금 넘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조금 지나간 코로나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짧은 리세션이었어요. 2개월 동안, 2개월도 안 되죠.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코로나 리세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때는 언제였냐? 대공황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거의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자료에 대한 원천 소스가 있고요. 용어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공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습니다. 1929년 8월부터 33년 3월까지 있었고요. 이때 실직자가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서 수업을 무료로 준다든지 브레드라인이라 그래서 브레드를 받으려고 아침마다 줄 서는 경험들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주요 경제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2029년 10월에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이때 생긴 말이 블랙 먼데이, 블랙 튜스데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이 줄도산을 했고요. 기업이 파산하고 생산량이 급감하고 국제무역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폭락해서 물가 폭락하면 사기가 좋을 것 같지만 돈이 말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컴이 다 없어졌죠. 은행이 다 줄도산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기업인 모든 직원들 이런 분들은 갑자기 인컴이 제로가 됐습니다. 정부 및 기관의 정책이 어떤 것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후보 행정부에는 초기에는 시장의 자율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자율 회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율 회복을 기대했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은행 개혁해가지고 은행 영업은 무조건 재개하게 했고 예금 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를 했고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했습니다. 농업 정책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농업조정법을 실시했습니다. 항상 자율경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농산물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하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지지를 하던 것을 정부 기관의 정책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인은 무엇을 느꼈느냐? 가족 단위로 방랑하는 실업자가 급증했고요. 후버빌이라 불리는 판자촌이 확산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홈리스가 돼서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축계좌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모든 국민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농작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생계가 완전히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극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냐? 근검 절약밖에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고요. 자급자족하게 됐습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갖고 와서 식량을 확보하게 됐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므로 구매를 최대한 지양해야 됐었다. 그리고 필수적인 거주 목적이라면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을 때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될 때만 소형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은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비추천을 했습니다. 핵심 지표 실업률은 24.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실업률이 일단 8%가 넘어가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그 전해에 비해서 2, 3% 이상 확 늘었다. 8%, 9% 이렇게 됐다. 그럼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워치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락률, 주택가격이 약 20%씩 하락을 마구 했었죠. 은행 이자율은 연방준비은행 금리가 약 1.5%까지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됐죠. 지금 100불에 살 수 있는 거를 75불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돈이 말랐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게 1945년에 있었던 포스트 월드워 2 리세션입니다. 세계대전 후 리세션. 1945년 2월서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군인들이 집으로 왔는데 잡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물자를 많이 생산하고 군인들도 잡이 있고 이랬었는데 전쟁 물자 생산에서 민간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었고요. 일시적인 경기 침체였습니다. 군인들의 대량 전역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생산시설을 재조정하게 됐습니다. 정부 지출이 삭감하게 됐고요. 전쟁 지출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퇴역군인 원호법이라는 게 돼서 퇴역군인에게 교육, 주택,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일반인이 느끼던 현실은 어땠냐? 전쟁 복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쟁 중에는 정말 소비라는 게 없었죠. 긴축 생활을 딱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긴축 생활에서 벗어나 약간의 소비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직업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가 또 아주 좋은 메리트였는데요. GIB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부에서 주는 GIB이라는 게 있어서 취업 군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때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산 형성을 했던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었고요. 부동산 투자는 전쟁 직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GIB를 이용해서 주택 구매가, 좋은 자산 형성 방법이 되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인 경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심 인근 지역이 유리했습니다. 핵심 지표는 실업률이 1.9%에서 4.2%로 상승했어요. 갑자기 한 거의 2.5에서 3%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락률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은 약간 상승세가 되었고요. 은행 이자율은 1.5%, 1%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3%였고요. 1970년대는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45년에서 70년까지 거의 55, 65, 25년 이상은 전혀 문제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이거는 73년 11월부터 75년 3월까지 1년 반 정도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주요 경제 현상은 무엇이었냐? 오펙에서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석유를 완전히 수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이 됐고 높은 실업률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기관의 정책은 닉슨 행정부에서는 물가 인정을 위해 임금 및 물가 통제 정책을 실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어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또는 낮추거나 이런 방법이 계속해서 번갈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리는 게 경제를 잡을 수도 있고 금리를 내리는 게 잡을 수도 있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게 경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느끼던 현실은 휘발유를 사기 위해 주유소에서 길을 길게 줄을 서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극복을 위한 좋은 방법은 에너지 절약했고요. 불필요한 전력 및 연료 사용 줄이기,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생필품을 미리 확보를 하게 됐죠. 그게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현금 보유는 높은 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거였고요. 부동산 투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주택 구매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위험 분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아 초기 부담이 크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므로 신중해야 했습니다. 거주 목적이라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충분한 자금을 모아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핵심 지표로는 실업률이 4.5에서 8.7%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등락률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연방 이자율의 기본 이자율이 5%에서 13%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13%가 일반인이 받는 금리가 아니었고요. 일반인의 금리는 여기에다가 은행의 수수료까지 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부금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연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 이상 상승했고요. 1980년대 초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75년도에 오일 샤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81년 7월부터 11월까지 7, 8, 9, 14개월 정도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잡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쓰고 어플라이하고 이러는 일이 늘었습니다. 주요 경제 형상으로는 폴 보커 연준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가 확 위축이 되었고요. 제조업과 건설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 및 기관 정책은 연방준비제도, 연방기금 금리를 20%까지 인상하는 초강력 긴축 정책. 이게 볼커 쇼크라고 하는데 20%의 금리를 완전히 늘리는 거는 전부 다 기절하게 많은 거죠. 주택 담보금리가 15%를 넘어서며 주택 구매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리가 18%였어요. 자동차 판매가 급감되었죠.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대량 해고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하나도 안 팔리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 망하기 시작하게 됐죠. 잡을 잃게 됐고요. 극복을 위한 좋은 방법은 뭐였냐? 고금리 예금 상품을 이용했고요. 모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 예금 이자율이 높아서 저축만으로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1980년대 초에 대학교 다녔을 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2부 유용자였어요. 친구한테 돈 빌릴 때나 사업하는 분이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돈 빌릴 때 전부 2부, 3부 막 이렇게까지 이자율이 높았어요. 사채일 경우.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축하면 잘 산다 하는 게 만연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이 당시에 사회에 있으셨던 분들은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되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지양하게 됐어요. 높은 대출 이자율로 인해서 부동산 구매보다는 임대 시장에 머무르는 게 좋았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초고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극히 위험했고요. 이 시기에는 부동산 구매를 피하고 임대로 머물며 높은 이율의 예금 상품으로 현금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핵심 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10%가 넘었습니다. 1982년 11월에요. 부동산 등락률은 주택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연방 기금금리가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반 몰기지 이자율은 18%가 넘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에서 4%대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이후에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는데 이거는 2001년 3월서부터 2001년 11월까지입니다. 대략 8개월 정도. 이거는 일반인들이 느꼈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고 지나셨던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닷컴 버블이 뭔지도 모르고 안전적으로 잘 지내셨을 분들 많아요.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주요 경제 현상으로는 하루에 막 28%가 폭락을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10%, 12%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경제 현상으로 보면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주가 상승, 닷컴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어떤 인터넷 회사가 상장만 했다면 막 며칠 만에 몇 배를 오르고 막 이렇게 막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만 한 5만 불 있던 분들이 금방 막 50만 불, 100만 불이 되고 100만 불 있던 분들이 난 한 몇 년 만에 10밀리언만 하면 은퇴할 거야 막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까미네 커피숍, 뭐 베이거리 이런 데서 막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사자, 너가 사자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굉장히 만연했었어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닷컴이 팍 주저앉으면서 그분들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된 분이 많아요. 10밀리언 모으시자고 1밀리언은 기초 자금이었던 분들이 10밀리언은커녕 1밀리언도 뭐 가지고 있지 않았죠. 왜냐면은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주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주식 시장이 폭락됐었어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인한 경제 심리가 확 위축되고 기술주 중심의 주식이 폭락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8개월이었다는 거죠. 연방준비제도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6.5%에서 급격히 1.75로 급격히 인하했습니다. 완전히 낮춰줬죠. 정부는 항공산업, 구제금융 등 테러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 조치를 시행했고요. 일반인이 느끼던 현실, 기술 기업들의 대량 해고, 닷컴 기업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 9/11 테러 이후 여행 및 소비 활동이 얼어붙었습니다. 극복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안정적인 자산의 투자, 기술주보다는 필수 소비재, 에너지 등 전통적인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좋았습니다. 재테크는 거품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시장 침체와 저금리 환경이 겹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완전히 몰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는 긍정적이나 과도한 투기는 버블을 키울 수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투기성이 강한 상가나 고가주택보다는 안정적인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이 가능한 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실업률은 5.6%, 부동산 등락률로는 주택가격은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연방이자율은 1.75까지 하락됐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2.8%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은 큰 문제 없었어요. 부동산은 사실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급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지진 때도 없었어요. 2, 3년 정도 주춤했을 뿐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땠는지, 그레이트 리세션, 캘리포니아를 얘기한 겁니다. 대지진 때는. 2007년에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입니다. 한 1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1년 반 정도인데 리만 브라더스가 완전 파산을 했고 집들이 이랬습니다. 어떤 도시는 정말 두 집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숏세일이 막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도시마다 완전 틀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 집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바이어는 많지 않죠. 경제가 붕괴되고 잡이 없어지고 이러니까요. 주요 경제 현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주택시장 거품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이 높지 않은 융자들을 해줬던 회사들, 아주 신용이 높지 않고 우량융자가 아닌 모기지를 마구마구 발산했던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금융기관들의 파산, 전 세계적으로 신용이 경색됐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정부 및 기관 정책은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했고요. GM 등 대형 기업을 국유화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제로금리, 여태까지 1.75, 1%까지는 내렸지만 제로금리까지도 내렸습니다. 일반인이 느끼던 현실은 주택 압류, 포클로저가 급증하며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정이 증가했습니다. 401k 등 개인연금 자산의 가치가 완전히 급락하게 됐고요. 실업률 증가로 생계가 불안해졌습니다. 극복을 위한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를 지양하고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부채를 줄여나갑니다. 자산을 분산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택시장의 위기의 진원지였으므로 거주용이든 투자용이든 부동산 구매는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는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 후에 충분한 다운 페이먼트 이상으로 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때 2008년, 9년, 10년에 정말 충분한 다운 페이먼트 혹은 풀캐시로 집을 샀으면 아주 좋았습니다. 55% 이상 떨어진 지역이 있었거든요. 종종. 그런 지역에 집을 샀으면 옛날에 비해서 반가격 혹은 조금 디스카운트가 더 된 집이 있으면 거의 60% 이상이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이 안전했고요. 30% 이상 다운하고 구매, 투자 부동산은 가격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자산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실업률이 이때 놀랐던 게 10%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등락률은 주택가격 평균 20%가 하락했고요. 지역에 따라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연방 기금 금리가 0%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역사적으로 100년 이내에 0%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입니다. 또다시 이때가 올 거라고 막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할까만 기회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3.8%에서 2%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리세션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리세션은 한 달 반이었어요. 코로나 리세션 2020년에 역사상 가장 짧은 리세션. 왜냐면 재택근무를 하고 여행이나 요식업 이런 데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망하고 파산하고 그랬던 분들이 많으시죠.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업종은 또 화랑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봉쇄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었고 서비스업은 완전히 거의 붕괴됐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활동에 중단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셧다운을 시켰으니까요. 부동산도 갑자기 4월에 집을 보여줄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 집을 팔 수가 없었죠. 한 달 반 동안. 그리고 나선 슬슬 보여줘야 되고 식스핏이 떨어져야 되고 마스크를 해야 되고 한 번에 한 팀만 볼 수 있었어요. 부동산 집을 볼 때 그때 새벽 6시부터 제가 저녁 9시 10시까지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한 집을 볼 때 오픈하우스 때 10명이 와르르 몰리는 집도 10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갔어요. 한 팀, 두세 명만 마스크를 끼고 식스핏이 떨어지고 그 다음 팀은 15분에 한 팀씩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구제계획 등 대규모 재정 지원을 했고요. 실업급여를 확대했고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PPP를 실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 정책으로 복귀를 다시 했고 국채 및 모기지 증권 매입을 통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일반인이 느끼던 현실은 재택근무 확산이 됐고요. 일부 산업의 대량 해고, 여행, 외식 공연 등 대면 서비스 이용 불가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현금 지원으로 일시적인 소비 여력이 확보되었고요. 극복을 위한 좋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전환,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경제에 적응을 해야 됐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는 건 좋았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좋았습니다.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팬데믹 때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믿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렇지만 오히려 폭등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 폭등을 했습니다. 막 그냥 50%, 100% 이렇게 2, 3년 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소형 아파트나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샀으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개인 주택이라면 샀던 게 좋았죠. 실업률은 3.5에서 14.7%로 갑자기 2020년 4월에 급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갑자기 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한 게 좋은 거예요. 실업률은 잡을 잃는 비율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이때 14%일 수밖에 없던 게 모든 대면 업무, 여행, 요식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락률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은행이자율은 연방기준금리 0% 수준으로 계속 인하했고요. 일반인들은 2.99, 2.5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자율, 몰개지 이자율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했고요. 자료 원천 소스는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노동통계국, 센서스국 이런 데서 제가 했고요.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 일반적으로 경기가 화랑할 때 나타나지만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거나 생산 비용이 급증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꺾어지는 걸 얘기해요. 인플레이션은 막 오른다 그랬을 때 디스인플레이션은 막 오르던 게 꺾이는 겁니다. 물가 자체는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물가 하락과는 다른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뭐냐? 물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캐시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며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거. 예를 들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좀 멈추게 되고 기다리게 되죠. 떨어질 때까지. 리세션은 뭐냐?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경기 침체.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보통 2분기 연속으로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로 판단합니다. 리세션의 주요 특징은 실업률 증가. 아까 얘기했죠. 8%, 9%, 5% 이상 넘어가면 이건 좀 잘 보시고 워치하셔야 된다. 10% 넘어가면 이건 보나마나 아주 워치를 세게 하셔야 돼요. 기업의 수익 감소,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놀고 외식 많이 하던 게 갑자기 한식당에 사람들이 줄었다. 그럼 약간 위축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인기 있어서 줄 서서 먹던 식당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약간 위축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시면 돼요. 일반인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은 침체되어 실업률은 높은데 잡을 잃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경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네이션은 뭐냐? 스태그네이션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거의 멈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리세션이 일시적인 경기 하락이라면 스태그네이션은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저성장.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저성장이다. 그러면 2년 이상은 지속되어야 장기적인 저성장이라고 미국 경기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미국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부동산 테이블에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 어땠나? 그것을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보면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리고 포스트 월드워 2 때
그리고 74년대, 82년에 오일 쇼크 때, 2001년 911하고 버블닷컴 때, 그리고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태 때 2024년. 왜냐면 올해는 아직 2025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을 봤습니다. 이건 중간 가격을 대충 봤고요. 사실은 30년대나 45년은 정확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나오는 신문 자료나 뭐 이런 거를 근거로 할 수가 있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신문을 보고 팔로알토에 여기 뭐 방갈로 스타일의 아주 아름다운 집이 7,000불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그런 자료들을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요 숫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대충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애떨튼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집 코드라고 하는 도시 5,000불 선이었어요. 5,000불이면 진짜 한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뭐 한 몇 개월 일하면 열심히 일하고 투잡 뜨리잡 해도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때 애떨튼의 싱글 패밀리 중간집 정도가 5,000불, 팔랄토 4,000불, 마운틴뷰 3,500불, 쿠퍼티노 3,000불, 써니베이 2,800불, 산타클라라 2,500불, 산호세 2,000불,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1945년도에 15,000불, 74년도에 15만 불, 82년에 40만 불, 2001년에 250만 불, 2008년에 550만 불, 2024년에 820만 불이 됩니다. 팔랄토도 마찬가지로 현재 340만 불은 돼야 됩니다. 마운틴뷰 270만 불, 현재가 아니라 2024년. 쿠퍼티노 330만 불, 써니베일 250만 불, 산타클라라 200만 불, 산호세 180만 불이 있어야 싱글 패밀리가 이렇게 되죠. 평균 가격으로 본 겁니다. 싱글 패밀리, 타운홈 전부 중간 가격으로 본 거고요. 애떨튼은 이거는 기준 가격 증가율입니다. 기준 가격은 뭐냐면 1930년에 기준 집을 샀을 때 과연 얼만큼 올랐나 하는 겁니다. 1930년대 집 산 사람은 45년만 되면 30년에서 45년, 15년 지나면 2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74년 됐어요. 55, 65, 74, 50년 돼서 2900%, 290%가 아닙니다. 290배가 올랐어요. 82년 790배가 올랐어요. 4990배 올랐고, 또다시 2008년에 이때가 폭락했을 때죠. 1000배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024년도에 1639% 올랐어요. 여기는 849%, 770%, 1099%, 890%, 899%, 8배, 9배, 10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는 정도죠. 엔비디아 10배 이상 든 분들 굉장히 많죠. 한 4년 전에 엔비디아 샀으면 무조건 10배가 돼요. 그때 10,000불 샀으면 지금 10만 불. 그때 10만 불 샀으면 지금 100만 불이 되는 거죠. 100만 불 샀으면 10 밀리언 됐고요. 기간별 가격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애떨튼 요때 딱 요 15년 동안 200% 올랐고, 요때 900% 올랐어요. 45년부터 30년 동안 900%. 74년부터 82년까지 요거는 10년도 안 됐죠. 166%. 82년에서 2002년 512%. 2001년에서 2008년 그래도 120% 올랐습니다. 최악의 시점에서 최악의 시점을 사는 거예요. 2008년 최고로 떨어졌을 때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9%, 122%, 뭐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를 사더라도 정말 아무도 안 살 때, 주식이나 집이나 아무도 집 살 생각을 못하고 전부 벙쪄 있을 때 그때 사야 된다는 거. 워렌 버핏 얘기가 많죠. 우량주가 저평가됐을 때 집어담는 거, 주워 담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애떨튼, 뭐 팔랄토 이럴 때 74년, 82년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러면 2001년에 볼까요? 팔랄토가 얼마였는지 150만 불이었어요. 지금은 340만 불이에요. 너무나 점점 비싸지죠. 이때만 샀어도 2배 이상의 현금이 150만 불짜리 사면 250, 350, 200만 불이 본인이 연금 저축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집값이 늘어난 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시고 기간별 증가율도 한번 보세요.
쭉 가장 낮았을 때는 7년 정도에 그래도 올랐어요. 그래도 올랐어요. 저점에서 저점을 샀을 때. 그리고 암흑기 부동산 가격, 제가 30년, 45년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서부터는 각종 데이터 요것들을 보고서 제가 평균 가격을 이렇게 한번 중간 가격을 넣어서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엑셀 시트로.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더라도 우량 주식 몇 년이에요? 100년 동안 우량 주식이었던 이런 도시들을 사면 여러분께서 노후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집을 살까요? 하면은 우리가 미래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 30대 40대기 전에는 좀 저지르는 스타일도 괜찮아요. 왜냐면 본인 인컴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운페이 어느 정도 하고 퍼스트 바이어는 무조건 사시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면 버틸 여력이 되시니까. 근데 50, 60, 70이 돼가지고 남들 하는 것처럼 20%만 다운해가지고 무리해서 집이 오를 걸 보고 사신다. 근데 갑자기 2, 3년 이내에 뭐가 온다. 그랬을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인컴을 몇 년 정도 더 벌 수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투자가 가장 좋고 이자율은 어떤 게 좋을까요? 30년 고정할까요? 15년 고정할까요? 5년 고정만 하죠. 왜냐면 이자율 계속 내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you never know. 그래서 저는 조금 매달 내는 돈이 높더라도 리파이낸스 기회가 언젠가는 온다는 기준 하에 안정적으로 30년 고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 3년 한 4, 5년 전에 제가 30년 고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유 이게 계속 오래 갑니다. 2% 3% 이자율이었어요. 그때 고정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1,000불 이상을 덜 내야 될 수가 있었어요. 500불, 1,000불. 왜냐면 5년 고정, 7년 고정이 30년 고정보다 1% 이상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융자 금액에 따라서 어떤 거에 따라서 다 바뀌죠. 그래서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큰일이 있었나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29년에 있었고 45년, 33년으로 따지자면 45년, 15년에 한번 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가장 컸어요. 거의 70년 만에 한 번, 80년 만에 한 번 큰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1년, 2년도 안 되는 몇 개월 정도의 아주 간단한 문제들만 있었어요. 100년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부동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 있으신 분이 킵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젠가라도 빨리 사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자율은 경제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보고 이자율 정책이 어떻게 흐를지 몰라요. 갑자기 1.5로 내릴 수도 있고 갑자기 20%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부동산은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은 가장 우량 주식보다도 더 낫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미쉐린 식당이나 아주 훌륭한 회사도 사실 100년을 서바이브하고 계속 100년 동안 상승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부동산, 특히나 실리콘밸리의 부동산은 100년 내내 상종가를 쳤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잘하고 막 투자에 귀재가 아니다. 그리고 한 번에 확 튀겨서 정말 부자가 됐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신 일반 분들은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고 하나를 자신이 사는 집이라면 대공황 때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사고 어떻게든 유지를 했으면 정말 좋은 시기였고, 리세션 때도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남들은 다 집 날린다고 울고 이럴 때 지금 사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아주 결과가 좋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갈 보시다가 좀 문제가 좀 생겼다. 2년 이상 1, 2년 이상 막 침체기가 오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안 줄고 안정되다. 그럼 무조건 사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언제라도 미리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미국에 사시는 분,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어떤 투자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거를 한번 훑어보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대범해지고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